자, 이분입니다. 알폰스 마리아 무아예요. 체코 모라바 지방의 일반 치체에서 태어났고 화가면서 장식 예술가, 일러스트레이터, 그러니까 사파 화가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시초다. 왜냐면 일본 만화가 이분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사파 작가들도 그렇고, 아르누모의 간판이고 되게 스타일이 여성적이고 장식적이다. 슬라브 민족주의자다. 체코 자신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되게 투철한 아티스트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 말년에 나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팔로잉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고갱 친구였습니다. 고갱이랑 드물게 친했던 한스 마르크트 있다가 영향받은 선배 화가가 있어요. 이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초창기에. 이분의 그 미술 인생에 큰 영향을 줬던 게 또 종교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당에서 살아서. 그리고 이분의 후원가 쿠엔 벨라시 백자 이따가 말씀드리고, 사라 베르나르 유명한 배우, 현대의 일러스트,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줬던 대단한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예, 체코의 국민화가예요. 근데 이분의 그 초기작을 소개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다들. 이걸 되게 강조하기도 하던데, 크로스 픽션이 십자가의 못 박힘이라는 뜻이죠. 1868년이면 무하 8살 때예요. 8살이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초등학교 1학년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만으로 따지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죠. 만으로 2학년, 3학년. 되게 잘 그렸죠. 이 명암도 넣고 형태도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종교화를 그렸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하죠. 어머니가 정통 신자이고 그런 영향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청 천재였다 이런 걸 막 강조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피카소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 그림 영재 중에 이 정도 못 그릴까? 이 정도 그립니다. 그 르네상스부터 신고전주의까지 여러 천재들 8살 때 이 정도 못 그릴까? 저는 잘 그리면 잘 그렸지 이거보다 못 그리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억지로 막 대단하다 이럴 것까지는 없다. 잘 그렸네 이 정도. 우리는 다 천재들 이야기만 다루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다른 나라와 차별되게 진짜 타고났다 뭐 이렇게 강조할 건 아니란 거죠. 자, 이분이 6남매 중에요, 이복 형제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재혼하신 분이거든요. 아버지가 원래 이제 이전 부인이랑 결혼했을 때 3분의 자식이 있었고, 어머니와 결혼하면서 어머니가 낳은 그 3분의 자녀 중에 첫째예요. 아무튼 이복 형제들도 있었고,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또 다양한 재능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좀 재밌는 흥미거리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노래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활동할 정도로,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알토 가수였대요. 근데 변성기가 오면서 성가대 노래하는 걸 이제 그만두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됐대요. 어릴 때부터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뭐 성가대에서 활동하면서 노래 배우고 음악 배우고 기타 배우는 분들도 은근 많잖아요. 혹은 아카펠라 가수들 중에 성가대 출신도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성당은 더 그렇죠. 미술도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옛날 중세 때부터 성당이란 곳은 종합예술센터라는 거. 그래서 온갖 예술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성당이었다. 어릴 때부터. 종교는 알폰스 무아에게 큰 영향을 줬다.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사람의 그 초기작 볼게요. 무아의 여동생이거든요. 이때가 18살. 정규 교육을요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미술 교육을 어릴 때. 프라 아카데미 시험 받다 떨어졌어요. 근데 면접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대요.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권해했다고 해요. 근데 이 소묘록을 보면 아직은 조금 서툰 게 보이거든. 두상도 조금 어색한 것도 있고, 이후에 이제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발전하는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자, 낙방하고 빈으로 가서 아까 아마추어 화가로 그 무대 배경을 장식하는 회사에서 견습생으로 그림을 비정규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공방 이름이 카우츠키 브리시오 부르크 하르트라는 공방이래요. 그 대도시에 오면서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미술관도 있고 여러 고전주의 거장들의 작품을 보고 넓은 세상에서 눈이 트인 거죠. 이때부터 빈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가장 성공했던 화가면서 장식 예술가가 바로 한스 마카르트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후에 그 무하도 이렇게 시리즈 그림으로 순서대로 연작 시리즈 그림 많이 제작하는데, 오감이라고 해서 감각을 비주얼화 시킨 이런 그림, 여신을 좀 알레고리화해서 오감으로 표현한 거,
후각이고 이건 시각이겠죠. 이건 청각. 약간 간접적으로 어떤 감각인지 드러내는 방법. 이게 나중에 무하도 이런 방식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게 좀 여성스러운 것도 있고 좀 영향이 좀 보이죠.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접적인 영향은 좀 보입니다. 이때 오스트리아 빈이 아주 보수적인 신고전주의를 고수할 때죠. 한창 파리에서는 새로운 미술 사조가 등장하는데 계속 좀 좋게 말하면 전통을 고수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되게 고지식한 미술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죠. 그런 거에 반감을 가진 게 클림트였죠. 그 알바 자리를 잘리거든요. 왜냐하면 일했던 그 공방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링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이 극장이 화재 때문에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고객이 잃다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이 공방이. 그래서 이 어린 그 무화가 알바생이 제일 만만하죠. 그래서 정리해고됐습니다. 그 빈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체코로 돌아가거든요. 초기작 아직도 무화가 안 나왔죠. 기본기 마스터 할 때예요, 아직도.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체코 미클로프 지방의 대주주 후엔 벨라시 백작이 알폰스 무하의 재능을 알아본 거예요. 그 백작이 후원을 하면서 미는 아카데미에서 그림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독일로 간 거죠. 그리고 이분이 아마추어 화가이기도 했대요. 요 백작 후원가가. 그 무하 데리고 여행도 보내줬어요. 같이 데리고 베니스, 피렌체, 밀라노 고전주 여행을 이제 보내준 거면 그랜드 투어까지 시켜줬네. 비싼 고품격 투어를 여행시켜줬네, 이분이 무료로. 그래서 이 알폰스 무하가 성공한 이면에는 후엔 벨라시 이 백작의 후원이 있었다. 그러다 보세요, 소비력 되게 정확해졌죠. 분위기도 이제 만들 줄 알고. 자, 그리고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1885년 크로코다일, 요거 이제 독일 쪽 스펠링인가? 알파벳? 그 악어인데 이게 잡지 표지 디자인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디자인 이제 사파 화가도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이nen에서 그런 게 또 보이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러스트적인 감각을 좀 익혔던 것 같아요. 텍스트 디자인도 했네요, 이미. 폰트 디자인이잖아. 이 쿠엔 벨라시 백작의 후원으로 파리 유학까지 보내줘요. 진짜 대단한 분이다. 친족도 아닌데 이러기 쉽지 않은데. 운명의 진짜 귀인 맞네. 1877년에 파리 가서 아카데미 줄리앙 1년 다니다가 되게 지루한 그 보수적인 교육에 좀 실증 느껴서 콜라로시라는 또 아카데미로 또 이제 옮기고, 그래서 이 그림 배우면서 또 잡지 광고사파도 계속 그렸어요. 무명 생활이 있었던 거지, 지금까지는. 이 무렵의 그림 보세요. 그러니까 요 파리 유학하고의 결과물이라고 보죠. 유학하고 좀 이후니까. 자, 이 그림부터 이미 거장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게임 컨셉, 사파 그리는 아티스트들 요런 느낌 분위기로 그리지 않나요? 지금도? 그 느낌이 이미 나고 있습니다. 요런 분위기가 세계말적인 약간 상징주의 풍의 화가들도 이런 오묘한 이런 분위기를 좀 냈거든요, 그 시대에. 거장의 향기가 이미 나기 시작한다. 그 유학한 효과가 이미 나온 거죠. 그래서 후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돈이 있어야 돼. 기본기는 저는 이미 이때 다 마스터한 것 같아요. 이 아카데미 걸치면서. 소묘력 표세요. 인체 비례 되게 정확하죠. 교과서적으로 되게 정확해. 소묘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체 똑같이 그리는 능력. 그거를 마스터하기 위해 제일 좋은 트레이닝이 인체 누드거든요. 그래서 화가들이 자주 누드 크로키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마스터했죠, 이미. 1888년 아카데미 콜라로시에서 그 연구작입니다. 습작. 약간 먹튀라고 해야 되나? 물론 사연이 있겠으나 그 쿠엔 벨라시 백작 계속 후원해 주는데 1년이 넘도록 그림 한 장 안 보내줬대요. 아니, 이제 주는 게 있으면 그 시를 뿌렸으면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뭐 없으니까 그림이라도 좀 보내줬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말이 많거든요. 왜 후원을 끊었는지에 대해서. 제 논문에서는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1년 넘고도 그림 한 점 받지 이제 못하면서 감정이 상했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할 만큼 했다. 지금부터는 너의 예술세계를 떨치면 된다. 이런 마인드였나? 이때부터 재정이 확 안 좋아지거든요. 어렵게 작가 이제 생활을 해요. 이 화가에 대해서 좀 언급한 거 다른 글이나 매체에 그걸 보면 엄청 가난했었다, 엄청 고생했었다, 실패했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화재 난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정도 시련을 다 겪는데, 화가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그 무하의 인생작 디스몽다 포스터 그리면서 엄청 하루 만에 스타가 됐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파니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아닌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반짝 스타가 됐다. 갑자기 운 좋아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1890년도에 이 사람이 경력을 차츰 쌓으면서 이미 파리 연극계에 소개가 됐어요. 연극의 의상 일러스트를 연재하는 그 잡지에 정기 기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출판사 사파를 그려요. 이미 프로거든요 이제. 근데 무슨 공방이 조수처럼 얘기하고 무슨 아마추어 뭐 무명 화가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미 이때 90년도에 그 데스타 사라 베르나르 그 명배우 있잖아요. 그 연극계의 전설 그 배우의 클레오파트라 무대 의상을 이미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연이 이미 좀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일러스트를 그리면서. 93년도입니다. 고갱이랑 친구를 먹어요. 고갱이 타이티섬 갔다 왔다가 돈 없을 때 공방을 같이 이제 공유해줬대요. 갈 곳 없어가지고 도움을 되게 많이 줬다고 합니다. 고갱과 친구였다라는 거. 무아의 스튜디오에서 뭐 연주하는 장면을 이제 찍었는데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팬티바람인가? 여기까지 출판사 사파하면서 이제 프로로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드로잉 클래스를 열었는데 대성공을 합니다. 되게 잘 됐어요. 그 화실이. 그러니까 모든 게 잘 풀릴 때예요. 이미 1892년도 살롱전에 참여하거든요. 살롱 대 아티스트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예술가 살롱인데 여기서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의역할 수가 있는데 명예메달 혹은 명예로 수상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근데 연도는 좀 약간 자료마다 이제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쯤에 살롱전 4점을 출품하고 수상까지 했다는 거예요. 되게 잘 나가는데? 뭐가 무명이라는 거야? 뭐가 아마추어라는 얘기야? 성공의 운을 탔어 이미. 지금 되게 계속 이제 오르막길인 거야 이미. 우주의 기운이 성공의 기운이 계속 오고 있지 않나요 이미? 잘 풀리고 있을 때야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세요. 포스터도 이제 느낌 나오고 있죠. 무화 스타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1894년도에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른 유럽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 한가위라면 유럽은 다 크리스마스예요. 그 마지막 주부터 1월 초까지 시기잖아요. 길게는.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는 일을 안 해요. 유럽 사람들이 거의.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유학파들이 이때 되게 심심하거든요. 다들 고향 가고 가족들이랑 지내요. 대부분이. 근데 보세요. 알폰스 무아 외국인이잖아. 잘 나가는 그 작가지만 외국인 노동자야. 갈 데 없어. 여기 외톨이쳐 여기 혼자 있으니까 일이나 해야지 뭐. 이때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 물론 좀 자료마다 달라요. 어떤 자료에는 12월 26일이라고 적힌 데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로 보통 보는데 이 출판사가 르메르 시에르인가? 어쨌든 그 인쇄소의 매니저 이름도 있어. 브루노프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대배우 사라 베르나르가 지스몽다 연극 포스터를 주문한 거야. 근데 그 연극이 1월 1일 대목이잖아.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끝나고 엄청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 늦은 거지. 크리스마스 날 다 쉬니까 거의. 친구 가다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친구의 부탁으로 르메시리의 인쇄소에 교정세를 받대요. 메르시의 그 인쇄소에 정규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친구가 도움 막 부탁해서 대신 좀 일 봐준 걸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인쇄소 매니저 브룬호프가 부탁한 거예요. 유명한 배우 포스터 전단지 그 주문 들어왔다고. 그 인쇄소 르메르 시에르가 원래부터 유명한 예술가들의 포스터나 전단지를 인쇄하던 곳이에요. 근데 퇴근하려고 하는데 매니저가 부탁한 겁니다. 야, 그 유명한 배우가 1월 1일 날 이제 그거 이제 연극해야 되는데 급하게 부탁했다고. 다른 사람 아티스트가 보통 있는데 다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할 사람이 알폰스 무아밖에 없으니까. 요 연극 포스터를 그리는데 남은 기간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시간 넘는 티가 난다고. 보통 알폰스 무아 포스터 보면요 여백도 거의 막 장식적으로 이쁘게 꽉 채워져 있는데 여기 여백의미가 등장하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게 티가 난다고 이제 이렇게 말도 있어요. 근데 요 스타일 딱 보니까 이전에 좀 흔치 않은 스타일이었죠. 이전에 포스터하고 좀 많이 다르게 되게 장식적이면서 또 중세 비잔틴 이런 느낌도 있고 이국적이고
그리고 요게 2m가 되거든요. 당시 2m 인쇄 못해서 이걸 잘라 붙였대요. 그 인쇄소 매니저가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좀 생소하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했대요. 어떡하지? 시간 낭비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요 알폰스 무아도 좀 약간 좀 실망했나봐요. 한 통의 전화로 무아 인상이 또 바뀌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사라 베르나르 요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들어 했는 거예요. 이 배우가 아마추어 화가기도 했었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림 보는 좀 약간 마인드도 좀 전위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새로운 스타일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다 보니까 6년 계약을 이제 제시한 거예요. 이 포스터를 이제 걸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이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포스터가 너무 이뻐서 다 떼간 거예요. 암거래 상들이 이거를 팔기 시작하면서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걸 추가로 4,000장을 더 추가 주문했다고 그래요. 베르나르가 이제 파리 예술계에 엄청나게 알려진 거죠. 계속 주문 들어오고 이때부터 일복이 터진 겁니다. 바빠서 이제 너무 많은 작업을 해요. 사라 베르나르의 또 안목도 중요했을 테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성공의 운을 타고 있었잖아요. 이런 스타일로 진화하는 과정에 이 기회를 또 놓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라 베르나르 아니었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그려서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사람이었어요. 이 천재성, 이 감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스타일을 지금까지도 많이 모방하거든요. 뭐 이후의 디자이너들이. 근데 이런 디자인이 체계가 없을 때 이런 새로운 스타일을 파리 미술계에 내던졌으니까 이건 천재성이거든요. 크리스마스에 일할 정도로 엄청난 성실함 때문에 막 성공했다. 그 막 너무 교훈적으로 그 메시지를 막 주려는 거 보면요 좀 약간 좀 오글거리거든요. 아니, 이 사람 천재성이 있어요. 일단 파리라면 이 재능을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라 베르나르 때문에 일찍 들킨 거야. 이 재능이 포텐 터진 거지 이때. 그러니까 사라 베르나르는 이 알폰스 무아의 재능을 빨리 들키도록, 포텐 빨리 터지도록 미리 알아본 거라고 봐요. 저는 연극계에서 계속 활동했으니까 이후에는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계속 진화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요거 좀 확대를 해볼게요. 디스몽다. 이것도 하나의 글씨 폰트도 하나의 디자인이고, 이 사람은 하나하나 다 디자이너입니다. 많은 재능이 있어요. 평면적으로 단순하는 재능도 있고, 소묘력도 이미 기본기도 되게 좋고, 색깔 감각도 타고났고, 지금 인쇄면 컴퓨터가 제대로 색깔 정해가지고 딱 제대로 그 디자이너 의도한 대로 색깔을 만들잖아요. 이때는 그게 아니었대요. 그 CMYK 들어보셨죠? 그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K는 키라고 해서 블랙을 말한대요. 사도 분판이라고 하는데 그 네 가지 잉크로만 제작을 해요, 지금도. 근데 그거를 지금은 컴퓨터가, 기계가 알아서 적당히 농도를 자동적으로 이제 배분해서 원하는 컬러 만들지만, 옛날에 수동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밝은 색부터 인쇄를 해요. 그 노란 색깔 제일 밝으니까. 그러다가 초록 색깔 만들면요, 요 파란 색깔을 적당히 섞어야 돼요. 위에 인쇄를 해야 겹쳐서 요 초록 색깔이 나오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 여러 번 인쇄를 해서 올리고 해서 이런 색깔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색깔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전에 화가들, 아티스트들이 너무 신고전 인체만 자꾸 모방하려고 하고, 그런데 아르누보는 고전 그리스 조각이 아니라 자연에서 그 모티브를 얻은 게 좀 차이점이에요. 동백꽃 부인이라는 작품. 아무튼 이 모델은 사라 베르나르인데, 참고로 이 주문했을 때가 이분이 좀 나이 좀 꽤 드셨을 때였거든요. 이건 젊은 시대 때 같고 50대에 주문한 걸로 저는 해요. 좀 늦은 나이에. 그림에서는 아주 젊은 여인으로 등장하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배우가. 배우 입장에서 너무 아름답게 가장 이쁘게 자신을 보여주니까 누가 봐도 좋아할 스타일.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 효과 줘서 이렇게 꽃으로 만든 거 보세요. 디자인이라는 개념 없을 때 이렇게 만든 게 대단한 거예요. 회화랑 디자인이랑 개념이 없었을 때에 이런 걸 한 거예요. 현대 디자인 보면, 그래픽 디자인, 픽토그램 같은 거 보면 시각 디자인이거든요. 전달, 기능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세 미술은 오로지 종교, 그 신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그리고 평면적이고, 기능성 그래픽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중세 미술이 기능성, 전달력,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리는 거죠. 입체 무시하고 평면적으로. 우와, 우리 중세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닌가? 현대 디자인? 근데 아르누보를 보니까 그 과도기인 거죠. 적당히 입체는 있긴 하지만 이 평면으로 돌아가면서 시각 전달, 디자인, 현대 모던 디자인에서 요구하는 기능성의 그 목적이 점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렇게 변해가는 그 과도기에 아르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 아르누보는 순수 회화와 상업 미술, 디자인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미술 사조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제 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게 1차 세계대전 시작하고 몰락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모던 디자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아르누보가 추구했던 것들이 기계 문명에 대한 반발이죠. 이 기계가 찍은 이 싸구려 디자인, 이 미술에 대한 반발, 예술가의 정성스러운 손으로 거쳐서 만든 완벽한 예술적인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인데, 근데 대량 생산 산업화 시대에서 그런 걸 거부했던 게 아르누보인데, 그런 걸로 보면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디자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손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단가도 안 나오니까. 대량 생산은 자본주의니까 생산할 때 단가를 줄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장식적인 거 하나 다 파요. 근데 오히려 그 장식을 빼고 아주 이제 여백에 미른 거, 뭔가 단순화시키면서 그걸 세련되게 또 만든 게 이제 모던 디자인이니까. 계속 사라 베르나르 그 배우를 모티브로 그린 작품. 이게 다 연극 제목 테마입니다. 이게 연극 역사에서 이분은 무조건 언급되는 배우래요. 사라 베르나르가 그만큼 유명한 명배우라고 볼 수가 있죠. 모나코와 몬테카를로라고 써있거든요. 여행 관광 포스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행사 홍보 포스터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네요. 그죠? 어떤 여행지 간다, 여행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지금처럼 그 비행기로 타는 그런 여행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기차로 많이 여행 갔잖아요. 요 동그라미가 바퀴를 상징한다고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연결된 이런 선율적인 느낌이 약간 기찻길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평면 구성 기초 디자인 할 때 이런 연습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공식도 없을 때 이런 거를 이미 시도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분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게 아닐까요?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자, 이건 상업 포스터인데 라뿔루메라는 출판사였나? 인쇄소였나? 거기에 달력이에요. 황도 12궁. 이게 바로 별자리마다 그 심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 아, 근데 진짜 이쁘게 그려놨어요. 이상적인 미의 전형입니다. 요게 비너스형이에요. 요게. 자, 그리고 자전거 포스터. 와, 진짜 클래식하다. 요거 보티첼리 머리카락 비너스 휘날린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로 보티첼리가 아르누보에 진짜 영향을 줬다는 그 주장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면서 막 이렇게 머리 휘날리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따는 게 알폰소 무아의 스타일이죠. 가끔 미술 선생님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어릴 때 그 미술 학교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데 선으로 따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림 이렇게 그린 거 아니야, 선 따는 거 아니야, 만화나 이렇게 그린 거라고. 손 따면 어때? 손 따도 됩니다 여러분. 그림 그릴 때 고정관념 이런 거 만드는 거 안 좋아요. 수채화할 때 블랙 쓰지 말라고, 화이트 쓰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시켰는데, 써도 상관없습니다. 선 따도 돼요. 출판사 포스터 광고고 이것도.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아르누보가 자포니즘, 우키요에를 포함한 일본 미술의 영향을 또 받았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우키요에가 평면적이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색감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평면 스타일은 중세 때도 이미 시도됐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석판하거든요. 그림 한 장 한 장 그린 게 아니라 대량 인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찍냐에 따라 색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봤던 색감이랑도 다 다를 겁니다. 찾는 이미지마다 색감이 좀 달라서. 처음에 이거 뭔가 있어요. 이거 뭐 주사기인가 뭔가 흰 게 뭐지? 이랬는데 향수 광고 포스터더라고요. 로도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 향수 이름이 로도. 사계 시리즈, 시간의 흐름, 뭔가 변화 이런 거 시리즈로 많이 작품화했는데 이 광고는 아니란 거죠. 이걸 테마별로 나눈 거야. 사계를. 여기서 겨울,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병풍화 같은 느낌도 있네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 화백들도 평면 스타일을 이미 그렸잖아 옛날에. 저는 우리나라의 민화가 중세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봄, 새싹, 그 꽃이 피어나는 그런 느낌, 하얀 느낌 너무 좋다. 이분의 명암 대비도 너무 잘해. 밝은 거 옆에 어두운 거, 어두운 거 옆에 밝은 거, 이런 감각도 탁월하고 여름의 특유의 그 더운 분위기를 좀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꽃이 만발한 그런 느낌이랑 더우니까 옷을 많이 내리고 또 이렇게 포즈도 연구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좀 관능미, 이런 포즈는 그리스 고전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네요. 다리 꼰 것도 그렇고. 이때가 약간 석양 지는 느낌으로 약간 반사된 거 보세요. 여름인데 스페인 한 10시 정도에 이래요. 스페인은 다른 유럽도 서유럽이 그런데 해가 너무 늦게 져서 10시 되면 이런 느낌 납니다. 가을.
추수의 계절. 포도를 좀 따고 있는 여인. 여신을 계절로 알레고리화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기 시리즈도 있거든요. 그 중에 봄입니다. 이 꽃 피는 거를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이 여인. 너무 이쁘다. 여러분, 요거 디즈니 만화에서 요런 포즈 많이 쓰지 않나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디즈니가 이거 따라했는데? 동물 캐릭터로 가지고 와 너무 좋다 할 때 요런 포즈, 과장된 요런 포즈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술 시리즈라고 해서 춤, 댄스죠. 그리고 음악이 약간 듣는 듯한 이런 느낌? 음악. 그리고 회화죠. 시각적인 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꽃이니까. 그리고 시. 근데 뭔가 숨겨진 알레고리가 있거든요, 다들. 근데 지금 보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사람이 약간 또 상징주의라서 뭔가 그림 안에 왜 시인지를 밝히는 알레고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찾겠네, 작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백설공주. 디즈니 공주 시리즈에서 공주들이 이쁜 거 봤을 때 이런 포즈 많이 짓지 않나요? 나 딱 봐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이거는 너무 이뻐서 가져왔거든요.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알폰소 모아가 또 다작으로 되게 많이 하셨죠. 그 하루의 시간이라고 해서 아침이에요, 여기. 저녁 약간 노을빛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상으로. 그리고 밤이니까 약간 회색빛, 잠드는 느낌. 이건 좀 쉽죠. 낮이니까 제일 밝고 꽃이 피고 뭔가 딱 서있고 활기차 보이죠. 낮은 걸 강조하려고 꽃을 되게 강조했네요. 그죠? 햇살을 강조하려고 그랬나? 좀 더 밝고. 그런 차이가 있네요. 요건 셀러문 포즈 아니에요? 그냥 포스터 같은 거 보면 이런 포즈 많이 지었던 것 같은데. 셀러문 같은 만화. 포즈까지 영향 받았나 보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랑 디즈니 같은 애니들이.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해도 진짜 잘할 사람이에요. 색감 감각도 타고났어. 근데 이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 슬라브 쪽이 좀 한이 많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슬라브 민족이요 노예로 많이 팔렸나봐요. 유럽 시장에서 슬레이브 할 때 그 슬라브가 슬레이브라고 제 기억이 맞다면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아가 슬라브족의 약간 민족의 그런 한을 좀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말년에. 자, 이분이 또 보석 디자인도 하셨죠. 그 보석하는 그 사업가가 이분 요 그림 보고 이 사람 펜던트 디자인도 잘하겠네? 시키니까 이것도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장식적인 감각이 다 연관이 되죠. 이 사람은 종합 디자이너야. 만능 아티스트면서 모든 거를 다 하는, 그러니까 아르누보가 추구했던 가장 이상적인 예술가이지 않았을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다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 건축은 안 했네요. 건축까지 손댔으면 완전히 신이지. 그 보석상 상가 입구가 이런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예술품인데 시간 손 진짜 많이 가겠죠. 현대에 이렇게 인테리어 있고 맡기면요 억 단위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렇게 다 하겠어. 그래서 아르누보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예술가의 손이 하나하나 다 가야 되니까 아무리 인쇄한다 쳐도. 자, 그리고 식기에 대한 아이디어. 이 사람이 디자인인가 교재까지 냈거든요. 하도 주문이 많아서 내가 무슨 디자인 교본 같은 거 낼 테니까 이걸로 공짜로 아이디어 줄 테니까 그냥 알아서 응용해서 이제 앞으로 디자인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교체 때문에 일이 더 폭주했대요. 더 유명해져서.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일복이 있었던 거죠. 요즘에 기초 디자인, 입시 미술 똑같은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입시 미술이란 게, 기초 디자인이란 게 옛날에 이미 1세대 디자이너들이 했던 그 양식을 그대로 응용하는 거죠. 이게 입시 스타일이 아니라 입시 스타일이 이런 걸 많이 따라한 거죠. 요거 학원가에 걸려있으면 입시 그림이라 믿을걸? 그리고 요 스타일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요. 자, 직업병인데 이거 딱 사고이전은 발상과 표현, 옛날에 국민대에서 유행했던 입시 스타일 그림이 딱 요렇게 따라하거든요. 입시 그거 만든 분이 요거 이 그림 보고 따라했나? 우리나라 디자인과가 할 때 시험 보는 스타일이 딱 요거예요. 알폰소 무아가 입시 미술의 교본도 이미 만들어줬네요. 이걸 깨달았네. 어제 건대 기초 디자인인가? 약간 요런 스타일로 뽑고, 요거는 옛날 국민대 혹은 사고의 전환할 때 요거 이렇게 뽑고. 프라 시청의 장식 천장 벽화입니다. 자, 요 색감 보면 디지털 아트 요즘에도 활동하는 그런 작가들 스타일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아시네요. 오즈님 아시죠? 전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잘 그려버려요. 아니 근데 표현력이 좋은 아티스트도 매력 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표현력
그 테크닉으로 승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대 미술에서는 다양한 게 중요한데, 자신의 틀린 형태가 자신만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아예 지우개를 못쓰게 하는 그런 실험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의 농부, 이분이 이제 민족주의적인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 알폰스 무아의 사실주의적인 작품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민족이 이렇게 죽어간다는 거에 대한 아픔? 동지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알폰스 무아의 스테인드 글라스, 슬라브 정교회라고요? 요거 약간 모자이크 스타일로 보통의 스테인드 글라스보다 면을 더 쪼개놨더라고요. 직접 보고 싶네요. 유럽 살았을 때 갔어야 되는데, 여행도 갈 수 있을 때 가야 되네요. 지나고 보니까 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너무 많이 못 따라다닌 게 아쉽네요. 지금 돌아보니까. 다른 뭐 글이나 알폰스 무아를 이야기할 때, 와 진짜 고생했고 가난했고 그러다가 운 좋게 베르나르 만나가지고 진짜 성공했다, 이 극적인 스토리처럼 얘기하거든요. 뒤늦게 무명 생활을 이제 접고 사라 베르나르 만나고 이제 스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성공한 거 아니라 그랬죠. 이미 성공의 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 계속 성공하고 있었다가 완전 포텐 터진 게 이때일 뿐이고, 알폰스 무아가 이제 제대로 성공했을 때가 30대거든요 30대에 이미 떼돈 벌고 성공을 대스타가 됐습니다. 파리에서. 이 정도면 빠른 거 아닌가요? 평생 성공 못하는 예술가 얼마나 많은데. 풍경화의 거장 코로 40, 50대에 성공했는데,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렇게 잘 그린 화가가? 이거 빠른 거죠. 30대면 뭔 무명이야. 이 사람이 이제 대스타가 되는데 재능 기부를 하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근데 상업적인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회화도 이제 시도를 하는데, 시도가 아니라 이미 많이 그려왔고 이전에도. 근데 이전에 이제 스타가 된 거는 거의 상업 디자인으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 50대에 슬라브 민족의 통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연작 시리즈 20점을 이제 그린 거예요. 자, 슬라브 서사시 첫 번째 작품, 본국의 슬라브족. 그 관련된 역사 혹은 뭐 신화 이런 걸 그리지 않았을까. 자, 스반토 비트 축제. 스반토 비트 축제가 슬라브의 축제가 아닐까 그냥 유추합니다. 불가리아의 차르 시면 1세, 슬라브 역사 관련된 거니까 슬라브 역사 관련된 주제로 그린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아르누보가 등장하네요. 요런 분위기, 그러니까 잔상효과, 이미지를 이렇게 희미하게 넣는 게, 클림트도 이런 걸 시도했고, 그 법, 의학, 철학 그 시리즈로 벽화를 주문받았을 때 이런 스타일로 시도를 했는데, 이런 잔상효과가 당시에 뭐 상징주의를 시도했던 그런 화가들에게서 나오는데, 알폰스 무아도 이런 거를 이제 그렸네요. 여러 나라의 국기가 있는 거 보니까 위아더 원, 인류를 위한 슬라브, 글로벌적인 평화를 기원하는데 그 중심에는 슬라브족이 있다. 우리 민족 중심의 평화다. 약간 자민족, 그러니까 슬라브 국뽕이죠. 그런 느낌? 다른 나라 민족 입장에서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연작 시리즈가. 무아의 계승자들,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대에 활동하는 모든 그래픽 아티스트 포함 일러스트레이터, 사파 그리는 모든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폰스 무아의 영향을 받은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애덤 휴즈라는 미국 작가, 이분이 뭐 핀업과 스타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많이 그렸던 분이더라고요. 지금도 활동합니다. 딱 전형적인 미국 만화 스타일, 애니메이션 스타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알폰스 무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포즈도 너 비슷하다 이거. 선 따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거든요. 로더스도 전기,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전 잘 모르는데, 야마다 아키히로라는 작가도 알폰스 무아의 영감을 많이 받았대요. 카드캡처 캐리라는 만화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모르는데 셀러문도 본 적이 없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